오늘 강연은 박정희 대통령과 떠나는 역사문을 향 세 번째 시간으로 울산대학교 교육대학 원장으로 재임하고 계시는 이재봉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교육사회학 및 교육정책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공동대표로 재임 중이시며 한국 비교교육학회, 한국다문화교육학회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박정희 대통령의 발전주의 국가 모델을 주제로 특강을 해주실 이재봉 교수님을 강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이재봉이고요. 올라갔어요. 네. 제 이름은 이재봉이고요. 저 가실 때 제 이게 포인트죠. 이 제자가 가운데 어입니다.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벌초하는 시기고요. 또 오늘 비도 많이 오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위대한 업적을 가지신 대통령 두 분이 계시는데요.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가 폄하하는 그런 반대 공작을 이렇게 접하는 이유는요, 분단이라는 상황 때문입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두 분의 대통령의 업적을 지으면 이제 북한 찬양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단 상황에서는 끊임없는 이런 도전을 받게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서양에서 또 그리고 전 세계에서 국가 이론 중에서 동아시아 국가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주의 모델이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좀 사정을 설명을 드리면 저는 82학번입니다. 나이가 좀 많죠? 그리고 32살의 교수가 돼서 상당히 오랜 기간 27년 정도 울산대학교에서 한 학교에서 계속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울산대학교를 일부러 가고 또 울산대학교에 전국적에서 가장 우수한 교수님들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화 과정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조금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대학을 다닐 때는요, 인포멀하게 암암리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음해하는 이러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로는요, 공식 교육도 음해하는 교육을 받고 또 비공식 교육도 음해하는 교육을 받기 때문에 과연 누가 두 분의 업적을 제대로 평가하고 공부할 기회를 가질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저는 대학을 23살에 졸업을 하고요. 군대를 가기 전에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석사학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위스콘신 대학이 유니버스 위스콘신 메디슨 그 대학이 사회학하고 교육학이 굉장히 유명한 학교인데요. 거기서 좌파 교육을 받으면서 점차 국가이론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동아시아를 주목하게 됐습니다. 동아시아 내에서 대한민국 그러면서 제 학위 논문이 그 당시에 새로운 발전주의 국가 모델 이론을 갖다가 새로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때가 20대 후반이었고 30대 초반에 학위를 받고 바로 교수가 됐으니까요. 그러면서 저도 그렇게 공부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이 위대한 업적, 산업화의 업적 그리고 세 나라 일본, 대만, 한국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발전하는 거 보면서 도서관에서 정말 감동해서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왜 나는 이런 것을 국내에서 접하지 못하고 해외에 나가서 세계 유명 대학에서 결국 접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한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이론화 작업했던 거, 그 이후에 어떻게 발달했는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의 목적, 그러니까 이 오늘의 발표의 목적은요,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특히 산업화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강의식으로 하는데 지루할 테니까 좀
살살 하겠습니다. 그 기존에 제가 가서 공부를 하니까요. 사회학, 정치학, 교육학 분야에서 특히 교육사회학 분야에서 크게 국가애론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유주의 입장이 있고요. 계급주의 입장이 있고 상대적 자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 스미스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자유주의 시각에서는 이게 한 100년 이상 된 학문들입니다. 국가가 왜 존재하냐?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우파는 상당히 선하고 사람의 선한 면을 믿고 잘 되기를 믿고 긍정적이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결혼 안 하신 젊은 분들이 있으면 우파적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결혼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긍정적이고요. 미래를 바라고.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 입장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그 국가라는 거 안에는 학교 제도도 있고 군대도 있고 경찰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존재하냐?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굳게 믿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계급주의 시각은 특정 집단이나 뭐 개인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 경찰도 뭐 경제제도도.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전체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조선 왕조나 사대부를 위해 존재했고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를 아시겠죠? 이거는 막시스트 기본적으로 좌파 시각입니다. 좀 약간 삐딱하죠? 늘? 그렇죠? 일리가 있고 맞는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막스 웨버나 웨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학 시간에 국가라는 것 자체가 관료제와 그런 그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국가가 어떤 특정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자유롭기도 하다. 이것도 이제 현대적 개념이죠. 선거를 통해서 어떤 땐 노동자의 영향을 받고 어떤 땐 재벌의 영향을 받고 이렇게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나 전체적으로 동아시아를 설명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국가 모델을 갖다 이제 개발하게 되는데요. 학자들이 그 전에 좀 그 국가와 반대 개념은 시민사회입니다. 여러분 그 재벌은 국가입니까? 시민사회입니까? 시민사회죠. 그럼 노동자는 어디입니까? 시민사회죠. 중산층은 어디에 속합니까? 시민사회죠. 그러니까 반대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이전 시절 조선시대나 그 이전 시절에 대한민국을 규정할 때 강한 국가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강한 국가는요. 좀 지루하십니까? 강의식으로 하지 말고 좀 재밌게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강한 국가라는 건 국가가 부강하다는 뜻이 아니라 시민사회에 대비해서 국가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지주가 강합니까? 아니면 왕조가 강했습니까? 국가가 강했습니까? 당연히 국가가 강하죠. 왜 국가가 강했을까요? 시민사회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산업화 이전에는 변변한 중산층도 없었고 모든 국민들은 문맹률은 여러분 조선시대 문맹률은 얼마나 될까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문맹률 97%입니다. 97, 8% 거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양반계급 정도. 근데 일제시대가 지나고 나서 1945년에 문맹률을 체크하니까 얼마일까요? 48% 정도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5개년 계획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문맹률은 얼마일까요? 95%가 문자 해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단 5년 동안에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건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에 우리나라는 첫 번째 강한 국가라는 거는 그런 시민사회가 발달이 돼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을 규정하는 거는 이제 이게 제가 이론화 작업을 많이 한 건데요. 그 당시에 제 박사학위 논문이 한국, 일본, 대만을 비교한 겁니다. 산업화 시기에 국가 역할이 무엇이었나 그리고 그것의 교육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나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나라는 앞에 서양에서 개발한 세 가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민간 부분에서 산업화가 일어나가지고 부르주아지가 생겨서 그게 국가 권력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프랑스 대혁명이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태도입니다. 반면에요, 이 세 나라는 국가가 전 사회를 산업화로 촉진시켜서 비로소 시민사회가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너무 바람직한
정치인들을 봤기 때문에 현재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 시의원님 계시지만 이분들 빼고요.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가 산업화를 시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정부화를 시키고 당연한 거 아니냐. 여러분, 개발도상 국가에서 대부분 원조를 받거나 이랬을 때 그게 경제성장으로 투입하는 나라를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전 세계에 단 하나라도 보신 일이 있습니까? 독재 권력을 여러분, 경제성장을 일으키고 국가를 발전을 시키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회가 민주화되고 자유화되면은요, 시민사회가 생겨서 도전을 해서 자기가 죽습니다. 김정은도요, 개방개혁을 해가지고 지금 북한을 완전히 개방해서 경제성장을 이루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 김정은 정권은 탄탄해질까요? 아니면 몰락할까요? 그런데 전 세계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은 반대로 갔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여러분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이것은 이 세 나라가 비슷한 그 경험들을 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전까지는 그 군부가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봉건 영주들이 거의 이렇게 활거하는 시대였죠. 그런데 미 군함이 들어온 다음에 미군의 그 흑선이 도착한 다음에 개항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그 소외됐던 사무라이들이 가서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길래 미군 흑함 한 대를 이기지 못하느냐. 물러나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시절에 세도 정치를 하는 민 씨한테 가서 물러나라. 그러면 물러났겠습니까? 일본은 물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산업화에 성공을 해서 침략당하는 나라가 침략하는 나라. 제국주의가 좋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나라를 서양을 따라잡기 위해서 무강하게 만드는 그걸 산업화 정책을 했습니다. 대만은 여러분들 공산당하고 국민당하고 싸우게 됐죠. 누가 이겼습니까? 공산당이 이겼죠. 그래서 장개석이 그 부잣집 아들, 그 대륙을 다스렸던 사람이 대만으로 갑니다. 여러분 좀 지루하신가요? 괜찮죠? 이제 상태를 봐가면서 조절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러분들 재벌집 아들이 갑자기 구멍가게에서 뭐 여인숙에서 자라고 그러면 잘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요, 다운그레이드는 못하는 겁니다. 업그레이드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00평에 살다가 5평에 살 수 있으십니까? 장개석이 그랬죠. 그래서 돌아가서 장제스가 국가 목표를 잡은 게 첫 번째는 본토 회복입니다. 꿈에도 그리는 본토 회복. 다시 공산당을 이겨서 돌아가겠다. 두 번째는 경제성장. 그러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한족이 와서 지배계급이 되는 거잖아요. 내려와서. 그리고 대만족은 피지배계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 정책은 대기업 위주로 일본이나 한국같이 대기업 위주로 키운 게 아니라 대만족한테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TSMC가 대기업이지만 그 외에는 전통적으로 대만은 대기업 위주입니까? 중소기업 위주입니까? 중소기업 위주입니다. 그것은 인종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런 겁니다. 좌파들은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우리나라를 비방하기 위해서 한국은 재벌 위주고 대기업 위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만을 봐라 중소기업 위주고 거기에 인종차별이나 대만족에 대한 차별 이런 것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한 분야에서 책을 10,000권 이상 읽고 그쪽에 대가가 되면 좌파가 됩니까? 우파가 됩니까? 당연히 우파가 되죠. 한 분야의 책을 딱 한 권만 읽으면 뭐가 됩니까? 좌파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걸로 이 세상을 재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런데 이제 일본을 가면은 일본은 고시라는 제도가 있었죠. 그리고 신사교람단을 보내서 전국 예를 들어서 예술은 프랑스에 가서 배워오고 법률은 그러니까 경제는 미국에 가서 배우고 군대는 독일에서 배우고 이런 식으로 다 보고 배우고 그런 다음에 이 삼각 정치인, 관료, 기업을 육성을 해서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또 우리나라는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정말 세계 5대 빈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5대 빈국가 있었어요. 알아맞혀 보세요. 어딘지.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디오피아, 방글라데시, 남한, 북한. 하나 어디입니까?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그러던 나라가 지금 몇입니까? 경제 규모가 10위 안에 들어있죠. 여러분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덕분입니다. 정말로 짧은 시간에 이러한 역사를 가진 나라가 없는데 거기에 발전 전략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인이 이끄는 겁니다. 정치인이. 여러분 이런 정치인 말고요. 경부고속도로 한다 그러면은 경부고속도로로 가면 잘 사는 사람들이 다 드라이브 다니고 나는 다른 사람들 착취당한다고 두 사람이 둘은 넣었죠.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그런 정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가를 생각을 하고 전문 지식을 갖고 봉사하는 정신이 갖고 머리가 정말 좋은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죄송한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육사는요. 서울대학교 위였습니다. 육사에 떨어진 더 가난한 아들 중에서 4년제 장학금과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한 사람들이 육사를 갖고 거기서 떨어진 사람들이 서울대학교를 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얼마나 우수했겠습니까? 제가 그 정책론 시간에 정책학 원론을 가르치는데요. 서양 학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한국의 산업화의 성공 중에 이 발전주의 국가 모델이나 이런 거 말고도 경제학자가 이렇게 경제적인 성공을 하는데 지도부가 경제학자가 경제정책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권력을 잡은 사람이 머리가 좋고 우수하면 잘하는가? 그거를 연구를 했습니다. 정책과 원론 미국책에 있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성공은 엘리트 중에서 애국심을 갖는 엘리트로 다 결론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가 목표를 세우고요. 그 당시 고시가 있었죠. 고시한 사람들이 산업화 전략을 다 짜는 겁니다. 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기업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산업화가 시작할 당시에는 삼성은 쌀상의 수준이었고요. 정주영 대통령은 자전거 포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키워가지고 기업을 일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디오피아에서 할 수 있습니까? 원조를 받으면 삽시간이 없어지죠. 아프리카에서. 하다못해 이탈리아에서도 삽시간이 없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성공하게 한 겁니다. 집권하자마자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그 계획을 합니다. 참모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우리도 외국에 가서 좀 배워야 되는데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필리핀 같이만 되면 참 좋을 텐데요.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데가 필리핀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보내봅니다. 거기서 사찰단을 보내보니까 갔다 와서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우리는 필리핀 같이 될 수 없습니다. 거기는 사무작이 가능하고요. 영어권이고 교육받은 사람이 많고 자원이 많고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 대만과 일본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성공한 거에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러한 산업화 전략을 구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으면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빌려서 하면 되죠. 인재가 없으면 내가 초등학교 나왔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대학 나온 사람 고용하면 되죠. 우리나라에 다 문맹이면 어떻게 할까요? 외국에 있는 사람 고용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이죠.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인력 시스템을 정비하고 또 기관 시설을 만들고 제가 울산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는 이유는 제가 32살에 이런 공부를 하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가끔 안정이 알 텐데 석유화학단지를 밤에 운전을 합니다. 그럼 거기 불이 확 들어와서 한국의 산업화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위대한 역사가 있었는데 좌파한테 우리나라 또 중국 공산당한테 우리나라가 지난 정권에 거의 넘어갈 뻔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곤 합니다. 이런 위대한 유산을 다음 세대한테 절대로 물려주겠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치적 안정을 이제 추구해야 되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군사력이
집권했을 때 북한이 강했습니까? 아니면 남한이 강했습니까? 대한민국이 강했습니까? 북한이 훨씬 강하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공장을 하던 시절입니다. 공작을 전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은 경제성장과 안보, 이 두 가지로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외국 학자들이 우리를 봤을 때 할가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슨이라는 사람들이 저랑 같이 공부했던 그 시절의 같은 학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한국의 산업화 과정을 설명을 할 때 국가 주도형 수출 중심 산업화 전략, 또 아까 말한 테크노크라트도 유리한 중앙 통제, 그리고 시장 논리보다는 중앙 정부가 이끌어 나간다. 그리고 경제 관리가 이끌어 나간다. 그 다음에 산업화 정책이 모든 정책의 우선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데에 있어서는 그 진취적인 사람들, 진취적인 남자들, 또 그런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울산대학교면은 이제 그 현대 계열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정주영 회장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신화와 같이 사람들이 정주영 회장을 좋아하는 일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그런 게 비슷한 그 스타일들인데요. 그러니까 독일이 처음에 그 배를 만들겠다.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나라는 돈이 아무것도, 박정희 대통령 스타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차관을 도입을 하는데 가난한 나라에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랬대 여러분 그 독일에 관 광부 있죠. 광부와 간호사들이 가고 그 사람들 월급을 담보로 빌립니다. 그리고 독일 공항에서 내려서 박정희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가난한 나라에서 차관도 없고 아무 돈이 없다. 여러분들을 희생하여서 여러분들 월급을 담보로, 그 사람들 월급 안 받는 게 아닙니다. 담보로 빌려서 산업화를 시작해 보겠다. 여러분들 잊지 않겠다. 이러면서 대통령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정주영 자전거 포점 그 강한 사나이들을 키우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주영 회장이 어느 독일 회사에서 배를 수주를 합니다. 요즘 돈으로 뭐 배 한 대에 1,000억이라 그러면 500억 이렇게 해서 적어냅니다. 나머지 그 회사들은 970억, 850억, 뭐 1200억 이렇게 하는데 어디서 반값으로 딱 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 회사가 도대체 어딘지 한번 알아봐라. 그러니까 훈다이라고 그럽니다. 훈다이가 현대 발음도 안 돼서 훈다이가 일본 회사인지 한국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이제 와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 그래서 사우스코리아에서 왔다.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500원짜리 지폐를 꺼냅니다. 그 당시엔 동전이 아니고 그게 거북선인, 우리는 500년 전에 거북선을, 철갑선을 만든 나라다. 지금 거의 허경영 수준이죠. 그러면 조선소는 있냐 그러니까 니네가 돈을 착수금을 주면 모래밭을 보여주면서 여기 그 현대중공업 그 미포조선이 있는데 알지 않습니까? 그 모래밭을 보여주면서 여기다가 한쪽에는 조선소를 세우고 한쪽엔 너네가를 만들겠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허경영이 왔구나. 그렇게 가봐라. 이러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러면 이 돈을 너네가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끝내 배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 착수만 날리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광부와 아까 말씀 간호사들한테 차관을 받은 걸 가지고 있다가 만약에 실패하면 물어내는 거죠. 2배로 물어내는. 그때 독일 회사가 정주영 회장의 철갑선, 거북선을 보고 모래밭을 보고 좋겠습니까? 어떤 걸 받겠습니까? 그것이 지급보증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을 드린 이 정치인들이 그러면 이제 드디어 수주에 성공했다. 그럼 그 당시 배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 기술은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도로 건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밤 기후는 어떻고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다 은행도 알선해서 대출도 알선해주고 그래서 가서 성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좌파들이 우리나라 대기업 위주고 재벌 위주라고 욕하지만은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건 대기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 하나가요, 메릴린치라든지 단일 회사의 금융회사만도 못합니다. 수익 구조가.
그렇게 재벌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규모의 경제학에서 초창기에 일어날 때 정말로 대기업 중심으로 가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대기업이 규모가 얼마나 작았냐면 자전거포점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성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이번에 아침 다시 사우디로 갑니다. 사우디로 가서 물어봐요. 우리는 전부 50도가 되는 거예요. 기온이. 낮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일본에는 이제 하겠다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현대가 가서 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차피 여긴 낮에 더우니까 이게 그 암막 커튼 하고서 에어컨 켜고서 다 재우고 밤에 여기 기름 많이 나는 나라에서 밝게 불을 밝히고서 밤에 도로를 놓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참 매력 있죠? 네.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혹시 결혼하지 못한 분들 계시면은 아니면 며느리 보는 거나 사회 볼 분이 있으면 긍정적인 사람들을 정지영 같은 사람들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좀 이렇게 그 뭐든지 부정적이고 자기는 벌지 않고 남이 벌어놓은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으려는 그런 좌파적 성향이 있는 사람은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하고 있으면 신세 망칩니다. 대한 나라를 망치는 정도가 아니라 가정도 망칩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이렇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최악의 조건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 밑바탕에는 그 이승만 대통령의 위대한 업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지겨우신가요? 자, 그럼 이승만 대통령으로 지겨울 만하면 이승만 대통령으로 돌아가면 정말 가슴이 다시 뛰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8년에 드디어 건국을 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은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확립. 주변 국가, 아시아 국가라든지 우리 주변 국가에서 중국의 영향이나 러시아의 영향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국가하고는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유일하게 우리죠. 이승만 대통령 덕분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 군국주의를 이겨나간 겁니다. 일본 군국주의를. 우리는 선교사들부터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배우고 또 이승만 대통령 이러한 분들이 우리나라를 건국을 했고 자 우리나라가 독립운동을 하는데 러시아한테 들어바치자 소련에 들어바치자 아니면 중국의 일부가 되자 또 어떤 사람은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도 모르는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확립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일본 군국주의도 이기고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 하면 공산주의자한테 이긴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나 그 이후의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해방 후의 정국이 만약에 공산주의자들한테 졌다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겠습니까? 후조선이죠. 후조선이죠. 후기 조선사회죠. 2, 3%가 다스리고 나머지 여러분 선교사들이 구한 말에 조선에 도착했는데 역사 박물관이 있었습니까? 없죠. 미술관이 있었습니까? 공공도서관이 있었습니까? 공공 화장실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온통 상하수도가 구분이 되지가 않아서 온통 우물물을 마시면 짠물인 냄새가 나는 그 물이 어디서 온 걸까요? 짠물이 어느 짠물일까요? 그게 지금 좌파들이 말하는 아름다운 조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 나라를 경제대국 10위로 올려놓은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었으면 지금 북한 사회가 조선 말하고 다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조선 말에 전염병이 돌면은 어떻게 합니까? 구술을 하든지 내다버리는 게 고작이죠. 방역의 목적은 그 왕과 왕족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빨리 버리고 태워버리고 멀리 버리는 것이 그게 방역의 목적입니다. 이미 해민국이나 이러한 것은 기능은 상실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제대로 전염병이 들면 치료가 될까요? 그렇죠. 우리는 아찔한 순간 이 좌파가 이겼으면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또 더욱더 훌륭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문맹 퇴치 운동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 단지 5년 동안에요. 아까 48%가 문맹이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반 정도가. 그것을 5년 이내에 4, 5%로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리고 의무교육 실시해서 초등학교가 95% 이상 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박정희 대통령한테 물려받은 것들이 이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제로에서 시작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0.5에서 시작했습니다. 100 중에서. 이 유산들부터 해서 그나마 한글은 아는 사람 국민들 속에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관료가 기획하고요. 기업을 육성하고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차관을 도입을 해서 하고. 지겹습니까? 아니요,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더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리는 그러한 걸로 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 역할은 첫 번째는 경제 성장이고요. 두 번째는 안보고 마지막은 교육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뭐 반공이라든지 뭐 시대에 뒤떨어진 뭐 이러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가 국가 역할 중에서 아까 경제 성장하고 교육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안보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끊임없이 공산 침략이나 공산화의 위협에 있으면서 반공을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 이러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되겠죠. 현재의 모습이 되겠죠. 그 당시에 그 반공으로 다 국가 역할을 두 번째에 잡은 거는 정말로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까지는 경제 정책을 이렇게 추진을 해서요. 우리나라가 세계 5대 빈국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발전주의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요? 네 자로 발전주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발전주의 모델. 영어로는 developmental state예요. 발전주의 국가 모델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유명해서요. 지금 전 세계에 수십 개에 있는 나라들이 발전주의 국가 모델을 개발도상국에서 산업화 전략이나 경제성장 정책으로 쓰고 있고요. 심지어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모방하는 모델입니다. 거기서 이제 좀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나라가 부강하는 데 있어서는 정신무장이 중요하고 합리적 사고가 중요하다. 옛날에는 병이 들면은 구술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전염병을 원인을 알고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방역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새마을 운동입니다. 그 새마을 운동이 나중에 새마을 교육정책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 계몽 운동이고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에 지방장관회의에 가서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을을 우리 손으로 가꾸자 하는 운동을 해보자. 이렇게 된 게 새마을 운동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학교 새마을 교육, 사회 새마을 교육, 새마을 기술 교육을 하게 됐는데요. 마을에 상수도 시설을 만들고 우물을 개량하고 지붕을 개량하고 위생 상태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면 된다.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정신을 갖다가 고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많은 조선 말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백성들이 일하지 않고 그리고 국민들이 대부분 그걸 한다. 노름을 하고 아무 희망이 없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다 착취당하니까요. 그런데 내가 버는 것은 내가 갖게 되고 내가 내 자식을 공부시킬 수 있고 나는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정말 열심히 일하겠죠. 그래서 이게 위대한 겁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거. 나는 내 주변을 바꿀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바꿀 수 있다. 여기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 문맹률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조선 말에 97%입니다. 그리고 온통 좌파 세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 군정기 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나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지지한다라는 게 국민의 70%였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이렇게 수많은 빚더미 그리고 거의 매국짓을 해서 나라를 이렇게 망쳐놨는데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시작했을 때가 어렵습니까? 객관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때가 더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마음을 긍정적으로 가지면 정말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새마을 교육의 가장 중요한 정신 개몽 운동이라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가난한 나라를 후손들한테 물려주지 않겠다. 가정에서는 반드시 잘 살게 해서 우리 후손들이 교육도 받고 잘 살게 해서 당하고 살지 않게 하겠다. 이 마음 하나로 지금 우리 저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가 읽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학교 무시험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의무교육을 실시하니까 모든 학생들이 중학교를 오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굉장히 갑자기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전국에는 중학교가 거의 없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가난한 나라에. 제 누나가 큰 누나가 나이가 10살 차이인데요.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4당 오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4당 오락이 뭐냐면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서울에 중학교가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여중도 몇 개 안 되고. 상상이 안 가시죠? 그래서 과감하게 중학교 무시험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많이 늘리는 거죠. 뭐 자세한 얘기는 오늘 시간이 흐르니까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 중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고 그래서 학교를 많이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하고 똑같이 아동들이 수면이 부족하고 입시 과열이 있고 학교 격차가 굉장히 일어난다. 뭐 경기 여중과 그 일반 중학교하고 격차도 많이 날 뿐더러 학교 자체가 없으니까 교육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때 의무교육 실시로다 많이 초등학교를 만들어 놓고 국민학교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와야 돼서 수용해야 하니까 중학교 무시험제를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제가 이제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중학교로 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초등학교 교육이 입시 위주에서 정상화되었고요. 우리가 흔히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에 대해 교육 정책이 얼마나 우수했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정치나 뭐 경제 영역을 외교 영역을 주로 주목하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논문으로 자세히 적어놨습니다. 그 학생들이 다시 고등학교를 가야 될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전국의 고교 평준화를 확대했습니다. 흔히들 우파들 가운데서는요, 고교 평준화가 교육 결과의 평등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고교 평준화는요, 교육 조건을 평등하게 하는 겁니다.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내가 부모와 관계없이 비슷한 시설, 같은 교육재정, 같은 교육과정, 교사의 질은 비슷한 데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그걸로 고교 평준화를 하는 겁니다. 학력을 평준화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교 평준화가 본격적으로 실시가 아까 말씀드린 중학교가 무시험제로 해서 그 학생들 수용해야 되고 교육 기회를 더 줘야 되고 뭐 이러면서 학교가 서열화되고 저는 평준화 세대입니다. 서울은 일찍 도입을 해서. 그런데 서울에서도 딱 정해져 있었어요. 경기고등학교, 그 다음에 서울고등학교, 그 다음에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경북고등학교. 그렇게 탁탁탁탁. 저는 휴문고등학교 나왔는데 저는 그거예요. 평준화일 때요. 이렇게 내려오던 시절, 부산에는 경남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 이렇게 나누던 시절에 학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학교를 많이 만들고 평준화를 하고 교사의 질을 제가
고교 평준화에서 교사의 질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교사의 질을 교육 과정을 평준화하려면 전국이 교육 과정을 비슷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건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교육 재정은 학생당 1인당 교육비를 비슷하게 만들면 됩니다. 근데 교사의 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 머리를 잘라가지고 서로 붙여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환근무제를 시키는 겁니다. 왜 공립학교 교사가 순환근무제를 하냐 하면은 교육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상당히 괜찮죠.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학교는 다 비슷해지고 공부를 하고 거기에 이제 나중에 그 특목고가 생기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모든 국민들이 교육평등이라는 기본 하에 그 다음에 다양성은 소수에 있는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은 공부시키는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개요점은 무엇보다도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또 학교 사회를 완화하고 학교 격차를 해소하고 무엇보다는 이러한 인력을 바탕으로 전 국민들이 교육을 받은 걸 바탕으로 그 산업화 인재가 뒷받침이 되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조금 지겨우시죠?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것은 그 산업화 요구에 알맞는 인력 체계를 양성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에는 경제적 수요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 학교 수를 대학 수를 조절하는 나라가 있고요. 인기 위주로 가고 싶은데 다 해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경제적 수요에 의해서 산업 구조를 딱 보고 다음에는 제조업이 중요하다. 다음에는 첨단과학이 많다. 다음에 서비스업이다. 그거에 맞춰서 제가 다닐 때는 대학의 4년제 대학의 정원이 4%였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에서요. 지금은 몇 퍼센트 고교 졸업자가 대학을 갈까요? 85%에서 82%가 대학을 갑니다. 여러분, 대학을 나오면 이미 실업자가 될 전제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자칭 민주화 세대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하자는 대로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요? 그리고 그 실업계 고등학교를 만들고 전문대학을 만들어서 그 기능 인력을 양성하고 그다음 고등 인력은 대학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산업차에 뒷받침이 되면서 장기간으로 국가의 발전과 미래를 생각을 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 제철소, 중화학공업, 조선소, 그 이후에 첨단과학, 로봇 이런 게 다 계획이 돼 있고 성장 다음에 분배 정책으로까지 다 장기적인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리는 고속도로를 만들면은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다 드라이브하고 백성들은 국민들은 가난해진다고 두루 누운 사람들 있죠. 그 두루 누운 사람들이 이렇게 정원을 일려놓고 이렇게 미친 짓을 해놓은 겁니다. 부채를 일려놓고 그 이유는 뭐 매국 정권이니까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중국 공산당한테 들어바치기 위해서 존재한 사람들이니까 하여간에 이런 그 단순 인력, 고급 인력 양성 점차적으로 이렇게 대학도 특성화하면서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애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대한민국은 그런 산업화의 기본 그 정책이 성공하면서 자, 이걸 보십시오. 자, 이쪽은 경제축입니다. 이게 제가 저는 지금 아까 여기 자료를 보면은 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라고 되어 있는 영문으로 된 그 논문만 3편인데요. 그거를 이제 제 논문을 이용한 건데 이 그래프는 여기가 그 발전주의 과거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국가가 경제 성장의 모든 거를 촉진시킨다. 그러다가 경제 성장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세계적 기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중산층이 완성되고요. 대한민국이 산업화가 시작될 무렵에 전 국민의 그 직업은 뭐였을까요? 대부분 다 농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가 성공하고 난 다음에 중산층도 생기고요. 또 화이트 컬러도 생기고 또 블루 컬러도 생기고 다양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고 삼성, 현대, LG 대기업이 성장을 해서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이제 공무원의 도움도 필요 없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 없고 우리는 세계적 기업이 됐습니다. 이제는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이거를 제한적 발전주의나 또는 시장
논리로 가는 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발전하면서. 그리고 정치 부분에서 이걸 자유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국가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가는 걸 경제 개념으로 자유화라 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 분야를, 이쪽은 정치 분야입니다. 정치 분야를 이쪽에다가 써야 되는데, 정치 분야를 말씀을 드리면 국가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자유가 좀 없는 상태에서 시민사회가 드디어 발달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도 자유를 달라. 우리는 정치적 발언도 할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민주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쪽 축은 민주화고요. 여러분, 가난한 나라에서, 중국 공산당 같이 가난한 나라에서 민주화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가난한 나라에서, 이디오피아에서, 이디오피아 죄송한데, 여기 이디오피아 분 안 계시죠? 이디오피아에서 민주화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화의 기본은 잘 살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그 경제성장의 위대한 유산이 결국 자유화와 민주화로 나타난 겁니다. 일본은 벌써 세계적 기업을 이렇게 갖고요. 한국도 지금 이 위치에 있습니다. 일본하고 비슷해집니다. 근데 대만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한족과 대만족의 갈등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치 부분이 되게 늦습니다. 원래 중국 사람들이 경제 운영을 참 잘해요. 그래서 경제 부분은 빨리 성장하는 반면에 권위주의에 머물다 최근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그래프를 좀 이게 우리나라가 민주화도 되고 자유화도 되는 그러한 밑거름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발전주의 국가 모델이고 경제 성장 정책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봅니다. 자, 제가 조금만 한 3분에서 5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 같이 돌아가서 국가 모델을 대통령이 정하고 그 다음 공무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런 모델은 이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는 워낙 사회가 다양화되고 자유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 그러니까 우리 성장 동력을 찾으면서 그러면서 외교적으로는 이 한미일 이런 것도 분명히 하고 또 실용 외교를 하면서도 국가에 대한 경제 성장도 잘 하면서도 스스로 가게끔 해야 되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자유민주주의가 심대하게 도전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도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런 강의를 하고 다니면 나보고 나쁜 놈이라고 그럴 겁니다. 아마 좌파들이. 근데 요즘 좌파 세상입니까? 우파 세상입니까? 좌파 세상입니다. 우파는 대통령 하나 바뀌었는데 대통령이 우파인지 좌파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파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되도록 정말 애쓰셔야 합니다. 정말 애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암암리에 있는 반대한민국 세력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에 들어바치려는 세력, 종중파,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한테 들어바치는 종중파, 아까 종북파, 종북파, 종중파, 종북파, 종중파가 분명히 대한민국에 존재합니다. 이 사람들의 끊임없는 공작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진보를 가장해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우파가 말씀을 드렸죠. 그 분야에서 전문가나 최고의들은 좌파라 그랬습니까? 우파라 그랬습니까? 우파라 그랬죠. 책 한 권 읽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좌파라고 그랬죠. 그것도 편향된 책 한 권 읽으면 좌파라고 그랬습니다. 전혀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전 세계에서는 우리나라 우파가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언론이 장악돼 있고 출판이 장악돼 있고 좌파가 왜곡하고 있을 뿐입니다. 스스로 자존심이 있고 자신 있는 사람은 무엇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했을 때의 조건과 지금 종북 좌파들의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 상황과 어디가 더 어렵다고 그랬습니까? 어디가 더 어려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과거가 훨씬 어려웠죠. 그걸 뚫고 나갔죠. 이 정도는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리고요, 우리 주변에는 세계 5위 안에 드는 나라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란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도 차이나 반도에 가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정도의 국민성과 우수한 사람들이 있으면 완전히 거기서 최고가 됐겠죠. 아프리카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거기도 최고죠.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는 일본, 러시아, 중국, 공산당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도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센 데서 이겨나가보도록 하십시다. 알겠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 중에서도 이북을 지향해가지고 저를 한 사람들이 진짜 저걸 나라를 이북이 줬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몇 프로나 살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북에 문재인 같은 사람이 이북에 나라를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다 문재인 따라갔다면 몇 프로가 살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좌파는 좀 이율배반적이고 자기 모순적인 게 뭐냐면 그 북한을 추종하고 중국 공산당을 흠모하지만 실제로는 가서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그 사람들 그 좋아하는 그 나라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그 시대에 뒤떨어진 거고요. 그 사고 방식이, 그 다음에 지식이 일천한 거고, 두 번째는 그게 돈벌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부패 공동체로 국제 좌파들이 물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권을 들어바치면은 그쪽에서도 생기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질문 더 해도 돼요? 예. 한두 개만 더 받아요. 네네. 지금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또 제가 많은 걸 배우게 됐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 소위 말해서 정말 사심 없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는 이 애국이라면 어느 순간 촌스러운 이름 그 단어로 전락해버리는 이 현실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소위 말해서 교수님을 비롯해서 목소리를 내고자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사회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정권에서 우리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 발족하게 되었고, 지금 6천여 분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옳은 목소리를 내고자 하지만, 그래도 어떤 그 정부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좀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니 본인의 목소리를 내려니 거기에 또 제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배 세대가 살아 계시는 이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 그분들의 가치, 그리고 지금 교수님들 같은 분들이 더 목소리를 내려면 사회 분위기도 바뀌어져야겠지만, 이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교수님들이 좀 더, 즉 과거에는 이 관료들, 즉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계몽시켰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수님들을 필두로 한 우리 스스로의 제2의 새마을 운동처럼 계몽 운동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이 구미에서도 우리가 이 목소리를 못 내는데, 구미에서도 그렇다면 이제 그러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좀 앞단에 나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종교모 공동대표로서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항상 어려운 시기에 국난이 있었을 때 그 사회 지도층이나 여스라치가 다 그 나라를 지킨 것이 아니라 국민이 앞장서서 지켰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사실 백성들은 재산이기 때문에 앞장서 싸우지 않고 오블리스 노블리제라고 그러나?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그러나? 그래서 이렇게 항상 지도부가 앞장서서 죽고, 우리도 고려시대까지는 그랬죠. 근데 조선시대 이후부터는 비겁하게 지배층은 다 숨고 백성들은 도륙당하고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매국짓을 했습니다.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좌파들은 대한민국을 북한에 들어바치기 위해서 40년, 길게는 70년을 준비했습니다. 조직화죠, 조직화. 우리가 부족한 게 조직화입니다. 그리고 서로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파들은 너무나 우수한 사람들이 많고 잘나서 절대로 묻히지 않습니다. 원래 자유주의의 자유는 그 기본이 밑받침이 베이스가 개인인 거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조금 좀 참고요. 서로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희생하면서 그리고 조직화에 애써야 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느 분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파에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습니다. 좌파에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공산당은 그러면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완전 수구좌파죠. 북한 사회는 그게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거기도 완전 수구좌파죠. 근데 왜 우리나라 언론이나 출판이나 대학 교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언론이나 사회 분위기는 왜 그 통진당 후예들이라든지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든지 주사파라든지 종종 외국 세력을 보고서 왜 진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왜 애국하는 사람들을,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소화하고 있는 사람을 극우라고 이야기합니까? 극우는요, 폭력을 수반하는 인종차별주의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폭력을 수반해서 인종차별하려고 나오신 분 있습니까? 이렇게 좌파들은 모든 것을 장악했습니다. 우리가 게으른 탓이었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게으른 탓은 사상투쟁, 정치투쟁, 그리고 조직화 이런 것에 정말 애써보겠습니다. 그런 것만이 하나씩 다시 고지를 찾아오는 것만이 중요하고요. 대학 교수들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좀 마음들이 약하고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좀 세지가 않습니다. 저같이 좀 발랄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서 좀 용기를 많이 주어서 싸움터로 많이 나오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